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정한영 교수입니다. 전자문서법이 금년에 개정이 돼서 12월 10일자로 시행 예정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개정된 전자문서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으로지만은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그 개정 배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전자문서법은 그 정식 명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1999년 1월에 제정이 됐는데요. 제정됐을 때의 법의 이름은 전자거래기본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자문서의 활용이 이제 많이 늘어나면서 2012년 6월에 법률 명칭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으로 이렇게 법률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문서를 강조하면서 이 법이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과 또 전자거래의 법률 관계를 이제 명확하게 한다는 그러한 이제 취지로 법이 이렇게 이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 약 한 20여 년이 흐르면서 디지털 그 산업사회에서 전자문서의 이제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그럼에 따라서 전자문서의 이제 법적 효력을 둘러싼 여러 가지 판례가 엇갈리게 나오면서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20여 년이 흐르는 과정에서 생긴 그런 그 법 운용상의 그 어떤 개정 내용을 좀 반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17년 봄에 그때 당시에 이제 미래창조과학부인데요. 미래창조과학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데 그 과기정통부하고 법무부가 공동으로 전자문서법 개정위원회를 이렇게 이제 그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약 한 7, 8개월 정도, 약 1년 좀 못 되는 기간 동안 위원회 활동을 해서 전자문서법 개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정부에서는 2017년 12월에 개정안을 이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2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시간을 끌다가 이제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2020년 6월 9일 날 이 전자문서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정이 됐는데요. 이 개정은 크게 보게 되면은 2012년에 전자문서법의 개정 이후에 뭐 한 8년 만에 이렇게 개정이 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개정된 법은 2020년 12월 10일, 금년 12월 10일 날 이제 시행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뭐 2달도 좀 채 안 남았죠. 그래서 이제 개정 배경을 조금 더 보면은 이 전자문서법 제4조에 보면 전자문서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이 효력에 관한 규정이 이제 좀 불명확하다. 그래서 특히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이제 2개가 나와 있는데 2012년에 나와 있는 2009-45320 판결이 있습니다. 이제 집합건물법상의 전자투표의 효력을 이제 부인한 그런 판결입니다. 집합건물이라고 하는 거는 아시는 대로 이제 아파트와 같은 이런 이제 건물인데요. 거기 집합건물의 그 관리단을 선출하기 위해서 관리 그 위원들이 모여서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 집합건물법에서는 서면 투표만 하도록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만 해도 이제 이메일 같은 거를 많이 이제 활용하고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이 관리단 그 위원들이 뭐 서울에 사는 사람도 있고 지방에 사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래서 다 이제 종이 투표로 하기가 어려워서 이메일로 전자투표를 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이제 관리단 규약을 만들고 해서 이제 전자투표를 했는데, 관리위원이 이제 5분의 4가
찬성을 해야 관리단 규약이 개정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관리단을 구성해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관리단 대표를 뽑고 이렇게 되는데 투표 인원의 5분의 4인데 약 5분의 3은 서면 투표를 했고 그중에 이제 한 5분의 1은 이제 전자 투표를 한 겁니다. 이메일로. 그런데 이제 그 관리단 인원 중에 한 사람이 그 이메일로 투표한 이 그 전자 투표는 당시에 이 집합건물법에 전자투표의 규정이 없고 서면투표의 규정만 있기 때문에 이건 무효다. 그래서 전자투표한 거를 빼면 5분의 4가 안 되니까 이 투표는 무효다. 이렇게 무효를 주장했는데 이 대법원 판결에서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집합건물법상에 서면에 관한 내용만 있지 전자투표에 관한 규정이 없고 또 전자문서법 4조의 규정의 내용을 봐도 이 집합건물법에서 이 서면을 대체해서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근거를 발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무효를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나온 이후에 바로 이제 집합건물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2012년 후반에 서면 또는 전자투표로 이제 결의할 수 있다. 그래서 법을 바꿨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그런데 이제 2015년에 이르러서 두 번째로 이제 근로기준법상의 그 해고 통지를 이메일로 한 경우에 이제 유의하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된 판결이 나왔는데 2015도 4140일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그 해고 통지를 하려면은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이렇게 이 근로기준법 27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메일로 이제 해고 통지를 한 거거든요. 고용주가. 그래서 이제 이 해고된 근로자는 이거 무효다. 이걸 주장을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메일로 통지를 했어도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가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고 이메일로 프린트를 하면은 얼마든지 종이문서처럼 이렇게 당사자가 그 해고 사유를 알 수가 있고 그거를 보존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전혀 불리한 게 아니고 이메일과 같은 그런 전자문서도 일반 서면과 똑같은 그러한 기능을 할 수가 있으니까 비록 법에는 서면으로 통지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메일로 해도 이건 유효하다 해서 집합건물법상의 전자투표가 무효다라고 하는 거는 반대로 이 판결에서는 이제 이메일에 의한 해고 통지의 유효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 두 개의 그 판결은 똑같이 개별 법에서는 서면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 전자문서법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전자문서의 효력을 서면과 같이 인정을 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인정을 하지 않은 이렇게 이제 서로 엇갈린 이런 판결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전자문서의 효력이 그 상당히 이제 그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걸 좀 명확하게 하자 하는 것이 전자문서법 개정의 주요한 배경이 됐고 또 이어서 이제 전자문서의 활용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항들을 개정을 하게 되고 또 공인 전자문서 중개자 제도 같은 것도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인증제로 신고제를 인증제로 지정제를 인증제로 바꾼다거나 이렇게 했고 해외 이제 전자문서 관련된 EU EIDS라든지 독일 민법이나 또 프랑스 민법 같은 규정에 있어서 이 전자문서, 전자계약에 관한 규정들도 참조를 해서 이제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정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은 몇 가지로 그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대개 보게 되면 한 뭐 대여섯 가지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가장 큰 두 가지는 전자문서의 효력을 명확하게 이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이문서 폐기 근거를 만드는 이런 이제 두 가지인데 자세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는 전자문서의 정의 규정과 전자거래의 정의 규정을 이제 개정을 했습니다. 전자문서법 2조 1호와 2호인데요. 거기에 이제 그 개정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전자문서라는 것은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해서 전자적 형태로 작성, 변환되거나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변환이라고 하는 이런 그 문구를 이번에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그 종이문서로 처음에는 만들었다가 이 스캐너 같은 걸 통해서 전자화로 한 문서, 이걸 우리가 전자화 문서를 하는데요. 예, 이 전자화 문서가 전자문서에 포함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리상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전자적 형태로 변환된 문서, 즉 전자화 문서도 전자문서에 포함이 된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반영을 했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전자거래의 개념을 좀 더 이제 융통성 있게 이렇게 약간 수정을 했는데, 보면은 전자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그래서 종래에는 이제 전자거래는 이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거래다, 이렇게 해서 전자문서와 연결을 시켰는데, 이거를 그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 이렇게 해가지고 전자문서와의 연계성을 좀 완화하고 이 전자문서를 하나의 예시로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이런 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가 이제 전자적 방식이라는 문구가 들어가긴 했지만은, 그러나 전자거래의 개념이 이제 근본적으로 바뀐 건 아니고, 이 표현을 좀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했다, 이런 차원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큰 변화가 전자문서의 효력과 서면 요건을 명확하게 한 요 4조의 개정과 4조의 2의 신설인데요. 4조의 이제 1항에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과거에는 이제 전자문서의 문서로서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4조의 2에서 전자문서의 서면 요건이라는 걸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자문서가 이 전자기기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종이문서와 어떤 그런 차별적인 대우를 받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어떤 이제 이런 취지로 이제 규정을 한 내용인데요. 이건 용어를 이제 약간 바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내용이 4조에서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4조의 그 3항을 보게 되면은, 개정 전 법입니다. 개정 전 법 4조의 3항을 보게 되면은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른 기록이나 보관이나 보고 등의 행위가 전자문서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문서법에 별표가 따로 있었는데, 거기에 63가지의 그 특별법에 있어서의 각종의 행위들,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별표 63, 별표의 그 3호를 보면은 이 공인중개사법에서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거래 계약서의 작성과 그 사본을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이건 이제 종이문서죠. 근데 이거를 전자문서로 작성을 하고 보존해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구전자문서법 4조 3항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63가지의 그런 각 법률 행위에 있어서의 내용들, 비치, 보관, 작성,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열거를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이라든가 관광진흥법이라든가 또는 금융실명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냐면은,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63개의 법률에 있는 행위만 이 종이문서로 되어 있는 거를 전자문서로 했을 때 유효하고,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는 거는 종이문서로만 해야 되고 전자문서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2012년에 나온 집합건물법상의 전자투표 효력을 부인한 그 판결이 바로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 판결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전자문서법 4조 3항에 별표에 63개의 법률이 열거되어 있는데 거기에 집합건물이라는 그 특별법이 없지 않느냐, 거기가. 다른 법들은 다 있으니까 되는데. 그러니까 집합건물법상에는 분명히 투표할 때 서면 투표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전자투표로 하려면은 그 법의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전자문서법에 이 규정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논거에 하나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 이 예시는 이게 하나의 소위 말하면 예시적인 열거지 꼭 여기에 있는 것만 가능하다 이런 의미는 아닌데, 이 해석에 의할 경우는 이렇게 또 오해를 할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이번 개정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사망을. 그래서 이걸 삭제를 했고 대신에 이제 4조에 의해서 그렇다면 이제 종이문서로 각 법에서 되어 있는 거를 전자문서로 하게 되는 경우에 그 서면 요건을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자문서의 내용이 열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전자문서의 작성과 송수신, 또 저장된 때의 형태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그게 보존되어 있다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서면으로 이거를 이제 본다. 서면 요건을 충족한다. 전자문서가 이 두 가지 요건, 열람 가능성, 그리고 제한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다는 보존성, 이 요건을 충족하면은 이 전자문서는 서면으로 본다. 각종 법에서 이러이러한 문서, 이러이러한 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한 요건을 충족한다 하는 거죠. 그걸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왜 이런 규정이 필요하냐면은 우리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개념 정의할 때 전자문서라고 하는 거는 전자적인 어떤 정보로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 처리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다. 그러니까 이런 전자적인 정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굉장히 폭이 넓은 다양한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형태의 전자적인 정보 형태로서 되어 있는 전자문서에다가 이게 다 일률적으로 이걸 서면으로 인정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게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존재했다가 바로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전자적인 정보도 많거든요. 또 사람이 열람할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전자적인 정보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우리 전자문서법에 의하면 전자문서에 해당은 되는데, 그러나 각종 법에서 소위 서면으로서 또는 문서로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요건을 그런 전자문서가 충족된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충족하려면은 사람이 봐서 알 수가 있어야 되고, 즉 열람을 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후에 어떤 분쟁이 생기거나 다툼이 있을 때 증거로 할 수 있도록 그게 일정 기간 동안 보존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이게 서면으로서 요건이 충족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위해서 열람 가능성과 제한할 수 있도록 보존할 수 있는 보존성 요건 두 가지를 충족하게 되면은 이거는 서면으로 본다. 이런 요건을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갑자기 이제 규정한 건 아니고 이미 그 1999년에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즉 운시트랄의 전자상거래 모델법의 규정과 또 그 이후에 2005년도에 나오는 전자국제계약협약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또 여러 세계적인 입법 내에서도 이 규정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조해서 이번에 이거를 이제 규정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대단히 큰 이제 변화다 이번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는 개별 법에서 문서 또는 서면으로 되어 있는 거를 전자문서로 인정이 안 된다 이런 논란이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이제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전자문서의 보관에 관해서 이제 5조의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일정한 이제 자꾸 수정만 좀 있고 근본적인 내용의 변화는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5조의 1항과 2항 사항인데, 전자문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전자문서의 보관으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가름할 수 있다. 여러 그 법에서는 문서를 일정 기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법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33조에서 상업장부를 일반 장부는 5년, 중요장부는 10년을 보관하게 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법에서는 문서를 보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일의 어떤 다툼이나 분쟁의 증거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거를 전자문서로 보관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요건을 이제 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두 개의 호가 있는데, 첫째 1호는 4조의 2에 따라서 서면으로 보는 전자문서일 것. 그래서 4조의 2에 이미 서면 요건에서 그 열람성과 그 다음에 재현할 수 있는 보존성,
이 두 가지 요건이 있고, 이것은 전자문서의 보관 요건인 5조의 규정과 거의 이제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여기서 열거하지 않고 4조 2의 규정을 여기서 그냥 원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 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전자문서에 뭐 헤더라고도 하는데, 전자문서에 그 작성자라든가 수신자라든가 송수신 일시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이제 그 부분도 보관이 돼야 된다. 그래야 이제 후에 이게 누가 의해서 작성이 됐고 언제 작성이 됐는가를 명확하게 알아야만이 이 분쟁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결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 거기 이 5조의 그 단서에 보면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법에서 이거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을 했거나, 아니면은 입법의 취지가 이거는 종이문서로만 해야 되고 전자문서로는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되는 경우에는 해석상 그런 경우는 안 된다. 물론 여기는 이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유언이라든가 신탁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유언장을 이제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뭐 그 이제 도장을 찍어야 된다거나 이런 엄격한 유언의 방식이 요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전자문서로 할 수가 없고, 또 그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그런 예가 이제 많지는 않지만은 독일 같은 경우는 민법에서 여러 경우를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예컨대 뭐 이 보증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전자문서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 보증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라고 그래가지고 보증의 서면주의를 민법에 도입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기업 보증의 경우에는 보증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실제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자문서법 4조에서는 기업 보증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예외를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뭐 이런 규정이라든지. 그래서 뭐 그렇게 예외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법령에 특별하게 이 전자문서로는 할 수 없다 하는 이런 어떤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 전자문서의 보관을 가름하는 이런 규정이 적용될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내용은 이제 전자화 문서를 전자문서의 개념으로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문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전자문서의 보관에 관한 5조의 내용을 약간 이제 수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특히 그 2항의 내용을 보면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 이걸 이제 전자화 대상문서라고 하는데요. 이 전자화 대상문서를 정보 처리체 및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도록 변환한 전자문서, 이게 이제 전자화 문서죠. 그래서 이 전자화 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화 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보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전자화 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이 문서를 보관하도록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그런 규정을 여기 이제 두 가지 요건을 두고 있는데, 하나는 전자화 문서가 제5조 1항 각 호 요건을 충족하라. 5조 1항은 전자문서의 보관에 관한 아까 말한 두 가지 그 요건이죠. 이제 그걸 기본적으로 충족을 해야 되고, 여기 하나 더 필요한 것이 이른바 동일성 요건입니다. 그래서 2호의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전자화 문서가 전자화 대상 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해야 된다. 종이문서로 계약서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스캔을 떠서 전자화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전자화 대상 문서인 종이문서와 이거를 스캐너로 만드는 전자화 문서가 뭐가 동일해야 되냐면은 그 내용과 형태가 동일해야 된다. 거기에 계약서에 담겨 있는 내용과 그 계약서의 종이 형태가 동일할 때, 그때 종이문서로 보관하지 않고 이거를 전자화 문서로 보관해도 종이문서 보관에 가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바로 종이문서는 원본이고 전자화 문서는 이제 사본이기 때문에 이 사본을 보관을 하고 나중에 사본을 어떤 분쟁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데요. 우리 민사소송법상. 그럴 때
종이 문서와 전자화 문서가 이게 이제 동일성이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요건이죠. 그래서 이 동일성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를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동일성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3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문서법 5조 3항에 보면은 전자화 대상 문서와 전자화 문서의 내용과 형태의 동일성에 관한 요건, 그리고 전자화 문서의 작성 방법과 절차, 그 밖의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시.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전자화 고시라고 하는 일명 내용입니다. 정식 명칭은 전자화 문서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이렇게 되어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로 2017년 8월 24일자로 최근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제 우리 전자문서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 전자화 고시도 지금 현재 개정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화 고시에 따라서 전자화 문서를 만들면 이른바 원본 종이 문서와 전자화 문서의 동일성 요건이 충족이 되는 것으로 우리 법에서 이렇게 이제 규정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전자문서의 송신, 수신 시기에 이제 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한 내용인데요. 수신 확인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과 전자문서법의 규정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6조의 그 종래 1항을 삭제를 하고 그 송신 처리 규정만을 이제 남겨놓은 이런 형태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신 조항을 좀 바꿔서 전자문서는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전송한 때 송신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에는 수신자 중심으로 이 송신 개념을 정해가지고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를 송신자 중심으로, 송신의 개념은 송신자 중심으로 해서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이거를 송신자가 전송한 때, 보낸 때 송신한 거다. 그리고 이 수신 시기에 대해서는 종래 이제 간주 규정을 추정 규정으로 바꿨다. 그래서 지정된 정보처리 시스템에 그 전자문서가 입력된 때 등 일정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가 수신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규정을 이번에 이제 추정 규정, 추정한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제 간주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제로는 도착이 안 됐는데도 간주한다 이렇게 되니까 그 법적 효력을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 입증을 들어도. 그런데 이제 추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내가지고 들어갔는데 전자문서가 이게 만약에 도착이 안 됐다거나 또는 상대방이 이거를 뭐 연락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거나 이럴 때는 반대 입증을 들어가지고 이제 그걸 번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현실을 반영한 거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내가 상대방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메일이 상대방 정보처리 시스템인 서버에 도착이 됐습니다. 분명히. 수신이 됐는데 상대방은 그거를 읽어보지 못했어요. 왜 못 읽어봤냐면은 이 상대방의 정보처리 시스템인 서버에서 스팸 메일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가동이 돼가지고 이걸 스팸 처리를 해서 그냥 삭제를 해버린 거예요. 수신자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 서버의 메일이, 상대방 서버의 메일이 도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신이 됐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 수신자는 이거를 읽어보지가 못했어요. 왜냐면 스팸 메일로 이게 걸러져 가지고 삭제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 수신자가 그거를 입증을 해서 이게 도착이 안 됐다 라고 반증을 들면은 그걸 번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자문서의 송신과 수신에 있어서는 이 수신 시기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날 그 정보처리 시스템의 운영 현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간주 규정을 추정 규정으로 바꿨다. 이거는 국제 전자계약 협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추정 규정으로 이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조해 가지고 우리도 이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번 전자문서법 개정에서 이제 가장 그 큰 변화의 이제 하나가 바로 이제 말씀드린 5번째, 전자화 대상 문서의 폐기 근거를 마련한 이 부분입니다. 31조의 6호의 규정인데요. 이 항의 규정을 신설해서
이 전자화 대상 문서의 보관에 이제 과도한 비용이 소요가 되고 해서 이 전자화 문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화 대상 문서를 폐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근거 규정을 뒀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전자화 고시에서 종전에 전자화 고시 52조, 53조 거기에서 대상 문서의 폐기 규정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과거에는 이게 고시단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미미했다. 그래서 이것을 법령으로 이렇게 상향 끌어올려 가지고 법에서 이제 규정을 했다. 그래서 법에서 폐기의 근거를 명확하게 했다 하는 점에 이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그 31조의 6에 종래에 이제 1항의 규정이 있었고 거기에 2항을 신설했는데, 2항의 내용이 이제 이렇습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전자화 문서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전자화 대상 문서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해서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는 전자화 대상 문서가 구겨지거나 노후화되어서 전자화 문서의 가독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이런 경우는 폐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제5조 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즉 다른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 전자화 문서로 뭐 보관을 못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예외적인 규정을 둔 경우는 이제 이것도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과거에 전자화 고시에 있던 내용을 전자문서법으로 올려서 규정한 내용인데, 재판 실무상으로 이 전자화 문서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원본 문서의 사본인데 이 증거로 제출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은 이제 원본과의 동일성을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화 고시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서 전자화 문서를 만들게 되면은 그 전자화 문서는 원본과 동일성이 담보가 된다. 다시 말해서 법리적으로 전자화 문서는 원본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이게 이제 법률을 만드는 그 개정안에는 원본과 전자화 대상 문서가 동일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는, 추정된다는 그런 추정 규정을 이제 처음에 두었었는데, 이게 이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제 삭제가 돼가지고 현재 개정법에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추정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법률상의 추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상의 추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률상의 추정이 아무래도 좀 강력하고, 그런데 이거는 법에 이제 뭐뭐로 추정한다, 이런 규정을 둔 겁니다. 아까 이제 수신 시기에 관한 규정처럼. 근데 이제 이 규정이 들어갔으면 좀 더 좋을 텐데, 아쉽게 이제 이 규정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해석상 전자문서법 5조의 규정과 또 31조의 6의 이 규정을 해석하면은 이 전자화 문서는 법리적으로 원본 문서인 종이 문서와의 동일성이 인정이 될 수 된다. 이거는 이제 어떤 사실상의 추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는 법리 해석상 이렇게 추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원본 문서 대신에 전자화 문서를 제출해서 얼마든지 증거를 할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원본 문서가 그렇게 뭐 중대성이 없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폐기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이게 요구되는 것이 금융권에서 수신 서류나 여신 서류의 보관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제 이 돈을 그 예금을 받는 것이 수신이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여신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예금을 받는 수신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분쟁이 이렇게 크지 않고 이제 은행이 이 업무 처리상 이게 이제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신 부분에서는 종이 문서를 많이 이제 폐기를 한다고 그래요. 폐기를 하고 전자화 문서로만 보관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여신 문서, 은행이 돈을 빌려준 거, 이런 거는 이걸 확실하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부담이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폐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폐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의문이 있는데, 이 조항이 뭔가 이제 실효성을 가지려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금융 관련 법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상법상의 상업정보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정책에 보고 앞으로 희소적인 입법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현재 이 규정의 의미는 법적으로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했다.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종이문서 폐기의 길이 일단은 열리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는 전자문서 중개자의 공인 전자문서 중개자의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했다. 31조의 18, 31조의 1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문서가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열람된 유통정보에 대해서 유통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좀 전에 이제 전당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이었었는데, 현재 이제 법이 개정돼서 공인 전자문서 중개자의 경우에도 이런 증명서 발급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엄격한 이러한 지정제를 최소한 요건만 갖추면은 중개자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제로 전환해 가지고 진입 장벽을 낮췄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인 전자문서 중개자의 업무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됩니다. 끝으로 7번째로 보게 되면은 이제 공인 전자문서 센터의 활성화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31조의 2에서 31조의 17까지 한 17개 조항이 있는데, 법은 개정은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전자문서에 관한 규정, 전자문서의 또 효력에 관한 규정, 또 공인전자문서 중개자에 관한 인증제도의 변화, 이런 걸로 인해서 공인전자문서 센터의 이런 관련된 여러 하위 법령들, 대개 이제 고시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많은 이제 변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문서 보관 서비스를 하고 전자문서 보관 증명 발급 서비스를 하는 이 공인 전자문서 센터가 앞으로는 이제 활성화가 좀 될 것으로 기대가 되어 있고, 제도의 개편을 위해서 이제 그런 전자문서법의 변화, 또 클라우딩 컴퓨터 시스템이라든가 또 모바일 환경이라든가 또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기술적 환경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 변화에 맞춰서 공인 전자문서센터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측면이 있고, 또 전자와 고시가 이제 지금 개정이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공인 전자문서 센터에 관련된 시설 및 기술, 인력, 장비에 관련된 그런 고시가 2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개정 작업이 진행이 되어서 이러한 이용 환경과 전자문서법의 제도에 맞게 이게 이제 개정이 되면 공인 전자문서센터도 앞으로 좀 활성화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이번 개정법의 시사점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하면은, 첫째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명확하게 했다. 또 이에 따라서 이제 종이문서의 그 폐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자문서 이용의 활성화가 길이 열렸다는 거. 3번째로 공인 전자문서 중개자의 지정제를 인증제로 바꿈으로써 어떤 그 진입장벽을 완화시켰다. 그래서 전자문서 유통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향후 과제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올해 이제 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급증을 하고, 기업들도 지금 전자계약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전자계약에는 2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전자문서고 하나는 전자서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전자문서법과 전자서명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 2가지를 결합한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전자계약 관련 규정이 좀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2번째로 다양한 전자 신뢰 서비스 또는 인증 서비스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것을 위해서 유럽연합 전자 신원 확인 및 신뢰 서비스 규정, eIDAS라고 하는 이 규정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런 걸 참조해 가지고 다양한 그러한 신뢰 서비스를 우리나라도 좀 활성화시키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3번째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와 전자서명법 개정과의 관련성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제 공인 인증서 제도의 폐지와 전자서명의 효력의 변경과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더 국제입법률을 참조해서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